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타민 K2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되게 중요한 비타민 K2 일단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비타민 K2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고 왜 복용을 해야 되며 어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 마감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강의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타민 K2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2는 MK4와 MK7 이 두 가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타민 K가 발견된 히스토리를 보면은 1929년도에 처음 이름을 지어지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아귤레이션이라고 적혀진 코아귤레이션 비타민이죠. 이게 혈액 응고 비타민인데 독일어로 K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비타민 K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더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1989년도가 됐을 때 adequate intake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처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로 적당량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RDA 개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dequate intake, 적당량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시면은 마이크로그램 단위가 되고요. 보통 태어난 지 돌 되기 전에 아이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1세부터 18세까지는 30 마이크로그램에서 75 마이크로그램까지, 그 다음에 19세 이상에서는 남자는 120 마이크로그램, 여자는 90 마이크로그램 정도. 개인에 따라 식습관에 따라 많이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굳이 안 먹어도 충분하게 비타민 K가 몸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흡수되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히 K1 같은 경우는 실제 음식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녹색 채소 안에 보면 케일이라든지 이 양배추인데 지금 이게 100g 단위 정도 보면 되거든요. 2분의 1컵에 관련됐을 때 그때 5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adequate intake의 개념보다도 훨씬 많죠. 시금치 510이나 들어있고요. 뭐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110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좋아하는 양배추 브로콜리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K1은 부족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RDA를 갖다 70에서 140까지 잡고 있는데, 야채를 어느 정도 드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K1 부족이 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K2죠. K2 같은 경우에는 낫또에는 939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요거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음식 100g 기준을 잡았어요. 낫또 100g 기준에 939 들어있죠. 낫또 매일 드시면은 굳이 K2 부족도 올 수가 없겠죠. 소 같은 경우도 이 소가 풀을 뜯어 먹은 소일 경우에는 이제 소고기 내에 100g 안에 263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초지 소고기 같은 경우 드시면 K2를 따로 드실 필요도 없죠. 그 외에 치즈라든지 뭐 닭고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달기 낳은 계란 같은 경우도 풀을 뜯어 먹게 하고 곡류를 주지 않고 자연에서 그냥 방사에서 키운 닭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도 37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식단 안에서도 잘 찾아보시면은 K2가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K2의 종류에는 MK7하고 MK4가 있는데요. 뭐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사이드 체인이 붙어있는 개수에 따라 다른데, 4개가 붙어있으면 MK4, 메나키논 4라고 부르고, 7개가 붙어있으면 메나키논 7, MK7으로 불러지는데, 뭐 큰 차이보다는 반감기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MK7이 좀 더 반감기가 길고, MK4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비타민 K2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뼈 대사죠. 골다공증 예방을 하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효과입니다. 실제 혈관, 바스큘러 카시피케이션이라 해서 혈관 내에 있는 칼슘의 양은 줄여주고요. 뼈 안에 있는 미네랄리제이션, 그 칼슘은 증가시켜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에 효과가 있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MK7은 뼈를 파괴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억제를 하고, 뼈를 만드는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촉진시켜주는, 그러니까 뼈가 본매스가 증가하겠죠. 혈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K가 충분하면, 이때 K는 K2가 되겠죠. MK7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충분할 때는 혈관 내벽의 카시피케이션이 줄어들고
혈관 내벽이 깨끗해지는 데 비해서 이 K가 부족할 때, MK7이 부족할 때는 혈관 내벽에 칼시피케이션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이제 현미경으로 본 건데 비타민 K가 충분할 땐 혈관 내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부족할 때 보니까 이게 검게 보이는 게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석회화입니다. 이렇게 혈관 내벽에 석회화가 끼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겠죠. 또 이것도 보시면은 건강한 뼈는 이렇게 생겼고 비타민 D나 비타민 K2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벽도 비타민 K2가 부족해지면은 동맥경화증이 진행된다는 자료입니다. K2의 다른 기능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신장 내에 칼슘이 침착돼서 신장 결석이 유발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본매스의 감소에 의해서 나온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배설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간단한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K2의 주요 기능 중에선 당 대사와 호르몬 대사에 관련된다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오스테오칼신이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호르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이 아주 액티브한 폼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K2입니다. 건강한 오스테오칼신이 만들어지고요. 이 오스테오칼신은 췌장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고요. 베타셀을 프로리퍼레이션을 증가시켜 주니까 당뇨 환자한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D 공부하실 때도 당뇨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 D나 K2를 섭취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세포 내에서는요,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증가시켜서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당들을 빨리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팻 매스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걸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그다음 뇌 같은 경우에는 뉴로트랜스미터 프로덕션을 증가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은 기능을 하게 되죠.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같은 경우가 뼈 내에서 인액티브 폼의 오스테오칼신을 액티브 폼의 오스테오칼신을 바꿔줄 때 이 중간에 지금 표시가 없지만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K2가 되고요. 이 액티브한 오스테오칼신이 하는 기능이 다시 한번 췌장에 가서 베타셀의 프로리퍼레이션을 증가시켜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일로 가서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또 만들게 도와주는 거죠. 점셀의 어떤 생존을 증가시키며 남성 호르몬 합성을 증가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K2의 주요 기능은 충치와 덧니를 예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치과 의사가 비타민 K를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가 원주민이고 이 치아가 되게 고르죠. 하악도 발달돼 있고. 근데 이런 두 부류의 어떤 원주민들에게 서양 식단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얼굴 형태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V쉐입으로 바뀌게 됐지만 치아를 보시면 덧니가 되게 많아졌죠. 치아 우식증을 연구를 했습니다.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원인균들이 있을 건데요. 이게 비타민 K2가 부족할 때는 이런 원인균들이 더 많아졌다는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K2가 충분할 때는 원인균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칼슘이 치아 내로 회귀에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빨이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비타민 K2가 하는 기능이라 이 두 가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K2의 주요 기능에는 뇌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 프리벤션과 브레인 펑션에 대해서 비타민 K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하는가 그에 대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타민 K2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이 비타민 K2가 부족해지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부족해지는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A, D, E, K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K가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독일어로 응고인자, 코아뷸레이션 할 때 K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따와서 비타민 K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코아뷸레이션 팩타민 비타민 K가 부족해서 응고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기가 되게 어렵죠. 대부분 우리가 먹는 동양 식단에서는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 K1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일단 오늘은 주로 K2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K2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K는 일단은 열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청국장을 떠서 요리를 해서 드시거나 할 때 끓이거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파괴되는 비타민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고,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저장,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하면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런 비타민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D는 먹을수록 계속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 비타민 K가 먹은 만큼 많이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조금만 먹지 않아도 금방 결핍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비타민 K2가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다 보면은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비타민 K2 부족의 결핍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이게 대두되기 시작한 게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RDA 개념조차도 없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 인터넷 뒤져서 열심히 찾다 보면 어떤 거는 미리그램 단위로 레코멘드 하는 데가 있어요. 놀랍죠. 근데 대부분 다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이제 레코멘드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대부분이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이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저도 권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능의학자들이 주로 권하는 용량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매일 먹는 게 귀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K2가 특히 부족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동맥경화증이 좀 심하신 분들,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좀 심하신 분들, 뭐 이렇게 메인 팩터 이 세 가지. 소아환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양치를 잘하고 치아 관리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치가 너무 자주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K2 부족을 조금 생각하셔서 따로 좀 넣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궁금증들은 다 풀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K2의 부족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검사를 해가시면서 K2가 부족한지를 찾아서 복용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지용성 비타민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권유하는 거라면은 지용성 비타민을 패밀리적으로 하나만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A나 E나 D나 K, 이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끔 좀 넣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비타민 K1이 만들어지는 기전이 주로 엽록소가 있는 녹색 채소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얘를 주로 많이 먹는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동물 중에서 소나 돼지도 풀을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닭도 그렇고요. 그래서 옛날 같은 환경에서 풀어놓고 키울 때는 동물 자체에서 충분히 비타민 K1을 흡수를 하고요. 동물은 체내에서 K1을 K2를 충분히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성한 동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2차적으로 K2가 충분히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K2 부족이 거의 없었죠. 찾을 방법이, 굳이 없는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대두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동물들을 키울 때 사료를 주고 녹색 채소를 거의 안 주다 보니까 동물 자체 내에서 K2 합성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부산물인 우유라든지 뭐 고기들 모든 종류에도 비타민 K2가 부족해지니까 그걸 먹는 인간이 K2 부족이 오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그 동물의 몸을 만드는 거, 또 그 동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키우고 자연의 환경에 맞춰서, 창조 섭리에 맞춰서 잘 동물들을 키워서 그 동물의 부산물들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가 건강할 건데, 그렇지가 않고 어떤 욕심을 부리면서 많은 생산량을 추구를 하고 또 많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자꾸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섭취하는 그 원료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소가 뭐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식단에서는 충분히 풀을 먹여서 키운 어떤 부산물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골라 먹든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귀찮으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영양소를 조금씩 보충해줘서 우리가 그 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를 본인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하고 있죠. 가능하면은 유제품이라든지 치즈나 버터 이런 거는 초지 풀을 먹고서 이제 나온 부산물들, 소도 풀만 먹여서 키운 부산물, 이런 것들만, 거기서 나온 치즈라든지 우유나 버터들을 저는 섭취하는 편이고요. 그리고도 그래도 부족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로 한 번씩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공부하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